네, 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결정보센터 이남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기분 좋은 금요일이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금요 스페셜을 준비해봤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첫 선을 보였었죠. 잡소리꾼. 네. 잡소리꾼에서 저는 그 투머치 인포메이션 티미 언니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티미 언니 존재감도 컸지만 저는 또 작가님의 옷을 빌려 입었던 혜인 MC의 휴가룩 또 기억이 나고 네. 맨발의 혜인 MC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오늘도 네. 두 분 활약이 많을 기대해 주시고요. 또 2부에서는 직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 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금요 스페셜을 맞아서 저희가 또 하루 재밌게 구성해봤으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 보면서 힐링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잡소리꾼부터 지금 만나보러 가시죠. 지난 이야기. 이제 떠나요.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세요.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별의별 사람 많이 만나본 사람, 이 사람들은 영업을 하기에 굉장히 수월해요. 자유여행으로 가면 반드시 사건 사고가 생기거든요. 꾸미꾸미가 응원할게요. 이런 여행 사람도 같이 신경 쓰면서 가라. 안타깝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안타까워요.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급자의 입장으로서도 관점을 달리 보고. 사장님,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사장님, 죄송해요. 저희가 여행에 대한 더 깊은 얘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전문가, 직접 경험해본 전문가의 얘기를 곁들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잡소리꾼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여행 작가 박재진 작가님. 여기에요. 아, 뭐예요? 아까 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작가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여행하면서 사진 찍고 글 쓰는 박재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작가님, 이제 여행 작가가 사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취준생분들에게 간략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여행 작가가 예전에는 이제 원래 가이드북을 쓰거나 여행 에세이집을 내는 이제 책을 이제 출판하시는 분들을 여행 작가라고 불렀는데 네. 지금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만화가도 예전에 만화가였지만 지금 웹툰 작가들이 그렇죠. 대세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행 작가들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뿐이 아니라 온라인 매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이제 여행 작가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인 뭐 개인 블로그나 SNS 하시는 분도 여행 작가라고 포함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온라인 매체 중에서 뭐 기업 블로그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여행 컨텐츠를 같이 쓰기 때문에 이런 쪽에 기고하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뭐 사보나 이런 것도 집필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여행 작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온라인 블로그를 자기가 해도 여행 작가 범위가 근데 되는 이제 거예요? 그게 작가라고 딱 말할 수 있는 거랑 없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온라인 블로그를 그냥 내 취미로 하는 거는 취미 블로그인 거고, 작가라는 건 어쨌든 어느 정도 수입이 생겨야 그걸 돈이 생겨야지. 수입이 생긴다는 프로. 예, 그렇죠. 예. 이제 돈을 벌고 자기가 그걸 직업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돈을 버는 것뿐이 아니라 어쨌든 돈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면 어쨌든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글을 쓰더라도 아름다운 사이인 거죠, 그게. 같은 글을 쓰더라도 뭔가 좀 더 책임감 있게 또 이제 사실에 기반해서 글을 쓰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행 작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받으신 만큼 쓰시는군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시잖아요. 받은 것보다 좀 더 해야지 다음에 일이 또 들어오죠. 그게 프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진짜 프로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여행 작가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뭐 네. 대기업 다니고 이제 바른 생활 사나이. 일이 그냥 재밌긴 했었는데, 근데 이걸 하면서 왜냐면 저희가 다니는 회사가 제가 연구원이라서 이제 과장이 되면 굉장히 멀쩡하셨던 그 회사는 분이에요. 그 회사는 뭐 차장이 없이 바로 이제 8년 있으면 부장이 되거든요. 사고만 안 치면. 근데 이게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8년 너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진이 원래 취미였는데 사진 작가가 처음에 됐었어요. 사진 쪽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사진이 이제 모델 뭐 패션 사진도 있고 분야가 여행도 있고 다양한데 종류가 네. 그러다 이제 여행 쪽으로 넘어갔죠. 그다음 여행을 많이 가게 되니까 관련돼서 뭐 글이나 사진 같은 이제 원고 의뢰도 많이 오게 되고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활동했던 것 같아요. 원래 여행을 많이 다녀서 된 거라기보단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러 가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여행 작가까지 연결된 건가요? 아니죠. 여행을 진행까지 해주시고. 아주 그냥 연락. 그럴까요? 투샷으로. 근데 원래 처음부터 여행은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뭐 여행 다니고 이런 것도 가끔씩 경험이 있었지만 전 주로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게 되는데 출장 때 했던 그러니까 출장의 기록들을 미니 홈페이지로 원래 정리를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사진이랑. 근데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습관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조금씩 예, 가능한 것 같아요. 현실적인 거 질문해도 돼요? 예, 아, 예. 그 질문 할줄 알았어. 대기업 다닐 때 하고 예, 예. 지금하고 경제적인 상황 아. 이게 수입이 어느 게 더 많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그렇죠. 예. 굉장히 궁금해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학생들이. 사실 대기업 중에 좀 좋은 대기업을 다녀서 많이 주는 오, 거. 궁금해요. 약간 예.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 아, 그 당시랑 그때는 PSPI가 있어요. 예. 그걸 빼고 연봉만 비교하면 예. 연봉 자체로 보면은 대기업 때가 비슷한 정도 예. 수준인데, 예. 근데 전 이제 늘 이렇게 어떻게 후배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예. 하냐면 연봉을 사실은 30% 덜 받아도 예. 여행을 일로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 다 취재를 할 때 자기 돈을 다 100% 예. 내고 가시는 분들 많이 없거든요. 이제 그렇죠. 관광청에 딴 돈을 예.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렇게 따지면 자기 연봉의 한 50%는 예. 그러니까 여행 경비를 내가 안 쓰고 어쨌든 여행을 가는 거니까 더 많이 이제 내 연봉보다 50% 더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예. 근데 그런 것을 포함을 시키면 예. 아니, 그러니까 대신에, 복잡하고요. 말 예. 돌리지 말고요. 많이 봤냐고요, 그렇게 봤냐고. 우리 면접관님. 예. 근데 이건 팩트를 똑같은 게 원하십니다. 아 팩트를 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 눈 쳐다보세요. 네. 연봉 얼마 딱 예. 이렇게.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장인들은 우리나라 숫자가 되게 많잖아요. 한 예. 몇십만 명, 몇백만 예. 명 되잖아요. 근데 여행 작가분은 예. 사람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예. 관심 없어요. 또 혼날 것 같아요. 앞에 다 날려버려. 됐고, 다 날려. 됐고 얼마야? 서로님 관심이 없으시대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엑셀 말해도 돼요? 아니 뭐 어차피 해줘. 삐 처리해 네, 주시겠죠, 네, 우리 네. 피디님께서. 자기 혼자. 네, 그 정도 봅니다. 이게 약간 유명세 이름. 아, 근데 왜냐면 이게 하기 나름이에요. 너무 하기 나름인 게 내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한테 뭐 소개도 받고 이름이 좀 알려져서 많이 찾아오는 대신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받은 만큼 일하면 더 이상 의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일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잘 풀리는 케이스가 많고 그게 아니라 이제 받은 만큼 일하겠다는 사람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해까지는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부터는 조금씩 이제 사양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우리 이건 많이 받으면 친하게 지내라 했어요. 아니 오늘 컨셉이 럭셔리면서 그러네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러니까 우리 받은 만큼 네. 받은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여행 네, 작가님과 네. 여행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행 산업에 영향을 주는 변화와 여행의 트렌드 이런 걸 한번 여행의 트렌드. 갑자기 네, 무릎 딱 한번 들어오네.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 태성 쌤이 이 예. 질문은 꼭 기필코 해달라고 어떤 하셨어요. 질문을? 이 기술적, 사회적 변화. 예, 관심 있는 분야 요즘 트렌드가 어떻다는 게 네.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여행사, 여행 관련 업계를 지원하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라 이것 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여행 쪽을 바라봤을 때 특징은 혼행. 혼행. 네, 우리 혼밥도 하고 네. 혼술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2016년 기준으로 그 나홀로 가족이 한 27.8%인가 그 정도 돼요.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오늘. 네. 근데 숫자는 확인하지 마세요. 그 정도 된다. 덜 하셨구나. 네. 대략 30%. 그렇죠. 근데 이게 기업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들한테 무엇을 팔고 무엇을 서비스해야 될 것인가. 네. 이 친구들도 당연히 그냥 속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혼자 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네.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는 없는 것들이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여행사뿐만 아니라 기업들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 혼이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서 하나를 얘기하고 싶었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그거 유행 있지 않아요? 한 달 살기. 제주도 한 달 살기. 그죠? 예. 파리 한 달 살기. 이런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제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조사를 해봤는데. 드러나 봅시다. 네, 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시골에 있는 임대형 주택 여기서 기회가 되면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퍼센트가 75%가 와. 예. 근데 이제 시골에서 사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이제 시골에서 살면서 여유롭게 관광, 그 주변을 관광하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이 교육 때문에, 아니면 어떤 그 다른 나의 힐링,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75% 답을 준 사람 중에 그 중에 51%가 생활 관광형으로 시골에서 살고 싶대요. 오, 생활 관광형으로. 그렇죠. 예. 이거 여행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혼자 살기와 관련된 제목으로 오픈된 온라인 카페가 400여 개. 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왕성하게 준비하셨네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당황했어 지금. 갑자기. 그죠? 준비를 400개다. 준비한 걸 아까 얘기하시지. 작가님 나오자마자 저기 앉아 있을 때 답답했죠. 답답했죠. 준비하셔. 밀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하신 게 생활형 여행이 맞는 게 예전에 이제 배낭여행 유행했을 때 뭐 인도나 이런 데는 장기간 가잖아요. 한 2달, 3달 가는데 그때는 여행 생활자라는 말이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듯빠듯하게 하루에 매일매일 옮기지 않고 한 2, 3일 정도 한 도시에 계속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이제 생활자처럼 지내는 거를 굉장히 좀 많이 로망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국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2000년 초반만 해도요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때는 저는 이제 혼자서 유럽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그 여자들한테 헌팅을 되게 많이 다녔어요. 검증 불가능한 사람. 아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CVID. 자,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자애들이 2명씩 3명씩 오면 밤에 야경을 보러 나갈 때 위험하잖아요. 근데 2명짜리 잡으면 왠지 짝을 맞춰서 뭐 이런 거 같으니까 내가 보니까 선생님 더 위험한데. 어쨌든 혼자 온 남자한테 꼭 해가지고 같이 야경 보러 가자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혼자 온 사람이 되게 없었거든요. 지금도 한인민박에서는 그게 통해서 한인민박을 일부러 많이 남자들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가면 그렇게 좀 좋은데 위험한 도시 같은데. 헌팅 팁. 잠깐 오늘 이런 얘기 잠깐 하면 안 되는데 뭐 처음부터 맥이 쭉 이어져 나가네요. 네, 아주 일관성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요즘은 그래서 혼자 온 여행자들이 진짜 혼행이 유행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진짜로 많은가요? 그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위험한 점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지금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혼자 가는데 같이 야경 투어 가실 분들 모집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혼자 하는데 꼭 여행지에서 무조건 나 혼자 다닐래 이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 거기서 여행 번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개를. 아까 말씀드린 친구들끼리 가족끼리 여행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혼자 표 끊고 가서 현장에서 뭐 새로운 뭐 어떤 인연들을 만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궁금한 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안전성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잘 피해서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라 우연히 안전한 곳만 다니게 됐어. 행운이야.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제 직장 이제 팀원 중에 하나는 여자 팀원이었었는데 그 유럽 쪽에 놀러 가서 축구장에서 노숙을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노숙하던 핀란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노숙의 목적이 뭐였죠? 실한가요? 그러게, 싫어요. 예, 우리 지은 차장님, 서강대 나와서 어쨌든 잘 살고 있고 아이들이 정말 예뻐서 이제 아기 모델도 하고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다행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운이 좋은 케이스. 그렇죠, 운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여행을 하면서 남성도 그렇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아까 혜인 아나운서도 인도에 가셨다 그랬잖아요. 인도는 뭐 비행기 문제였죠. 근데 그 외의 것도 위험한 상황들이 인도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해가면서 백분 토론 같아 지금. 일단 사기꾼을 피할 수는 없어요. 사기꾼은 그렇다 치고 이제 위험에 대한 얘기는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지키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큰 일을 안 당해요. 그러니까 뭐 밤에 밤길 으슥한 데 다니지 않고 처음 가는 곳 가지 않고 그러니까 관광지를 갈 때는 대부분 다 안전한데 그냥 동네를 다닐 때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런 것만 피해서 다니면은 기본적인 사고는 안 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여자분들이나 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좀 약해 보인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범죄 타겟이 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이게 뭐 그 사람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때 우리 굉장히 안 좋아서 일을 당하는 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걱정하시면서 여행 다니면 여행 못 다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뭐 일본은 방사능 때문에 못 가고 미국은 총 때문에 못 가고 파리 테러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못 가는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무사히 잘 다녀오신 분들 많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조심하시면 된다가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작가님 같은 경우에 오지나 위험한 곳들도 많이 많이 갔죠. 근데 저는 일단 남자고 이제 어쨌든 덩치가 좀 있다 보니까 저한테 뭘 이렇게 뭐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뭐 보기에 뭐 이렇게 럭셔리해 보지도 않기 때문에 돈이 없어 보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태정쌤 조심하셔야겠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크록스 신으셔야겠다 가서. 네. 근데 저도 이제 밤길을 나가고 할 때 위험하게 그러니까 겁이 날 수 있죠. 왜냐면 저는 이제 카메라 장비가 늘 있고 장비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행색은 초라해 보여도 예. 이제 짐에는 귀중품이 다 있잖아요. 네. 근데 밤길에 괜히 잘못 나갔다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건 조심하죠. 왜냐면 남미 같은 경우는 남미는 도시마다 전망대가 다 이렇게 언덕에 있는데 이 언덕 꼭대기는 안전하지만 이 중간에가 빈민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밑에 도시는 괜찮고 근데 여기를 그냥 걸어 올라가시는 분도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걸어 올랐다가 그냥 혼자 카메라 다 뺏기고 내려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건 조심해요. 그때는 뭐 택시를 타고 가거나 이런 식으로 다른 대체 수단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만 사실 조심하시면 저도 뭐 소매치기 당해봤어도 다른 건 뭐 위험한 일은 당해본 적 없어요. 여기 혜인 아나운서 같은 분한테 딱 네. 추천해줄 만한 되게 안전한 그러면서 좋은 여행지. 원래 본인이 아까도 얘기해서 휴양지가 제일 잘 맞으시니까. 저는 휴양지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진짜요?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자 그래가지고 간 거여가지고 저 근데 요즘엔 그리고 약간 기술적으로 예. 구글맵이나 굉장히 맞아요.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기본적으로 구글맵 이런 걸로 잘 활용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런 구글맵 생각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잘 활용하거든요. 네. 예, 운전하고 갈 때도 예전엔 이제 내비게이션 하나 장착하기 위해서는 렌터카에 엄청 비싸게 수화하게 5,000원 근데 그 내비 완전 구리고. 예,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나운서가 구리다 얘기해도 돼요? 네, 표준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글맵을 사용하는데 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맵 이게 IT의 발전, 그러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그 여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IT, 저는 이제 또 IT 쪽에서 오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쪽의 발달이 또 여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 특히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했듯이 구글맵. 이거 정말 잘 사용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진짜요. 이게 그 더군다나 이제 미래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그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여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단 이거는 먼 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내가 어디를 주로 좋아하지, 나의 기분 상태가 어떻지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알아서 추천 여행지를 자동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그거를 가볼까? 가자라고 하면 자동으로 예약을 걸어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목적지를 자동으로 세팅해 줄 수 있고 네. 그리고 얼마 후면 자율주행 자동차로 나는 쉬면서 바깥 경치를 볼 수도 있을 거고 어디쯤에 몇 시에 도착할 것 같다라고 되면은 나 뭐 먹고 싶어 하면 예약이 돼서 거기 따뜻하게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기 전에는 여기가 정말 가볼 만한 곳인가? 몸을 움직여서 비행기를 뭐 10시간 이상을 타서 가볼 만한 곳인가? VR로 또 미리 좀 그쵸. 탐색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단 그 대량 그 여행 이게 빅데이터가 시작이 많이 된 게 쌓이기 때문에. 기계화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떤 교통수단의 발전, 등기기관 이것 때문에 쫙 퍼진 거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술 발달이 여행을 더 확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는 게 지금도 이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구글에서는 이제 지메일을 그러니까 그 메일 내용을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항공권을 예약했거나 호텔 예약한 그 메일이 쌓이잖아요. 그 데이터로 가지고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어디를 여행하는지 나오니까 오, 진짜요? 해당 도시의 추천 여행지나 이런 거를 다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이미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무슨 호텔 예약 사이트, 네, 항공권 네. 사이트도 네. 그 호텔을 거기서 딱 하면 계속 거기 좋은 데 나갔다고 계속 와요. 그렇죠. 그 옆에 막 자꾸 뜨고 네. 그죠? 왠지 눌러야 될 그런 게 것 이미 있기 같고. 때문에 근데 요즘 혹시 AR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면은 관광지에 설명 나오고 그런 것도 지금 구현이 되나요? 그런 것도 구현이 되는데 이제 그 번역 서비스를 이미 예전부터 이제 여행들이 많이 썼던 게 이제 구글 번역 같은 경우는 그냥 텍스트를 번역하는 것도 있지만 사진 찍으면 바로 실시간 번역이 되는데 가장 잘 되는 게 스페인어 영어가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어가 사실 어려우니까 남미 같은 데 여행을 가가지고 그냥 내가 모르는 표지판을 이제 스마트폰 갖다 대면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위치나 이런 걸 글을 다 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그거를 이제 여행 정보를 캐치할 수 있어서 좋죠. 그거 저도 잘 사용해봤어요. 구글에 있어요. 네. 이게 딱 찍으면 글씨를 찍으면 전 불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가 나오더라고요. 찍으면요? 예. 그러니까 찍으면 그냥 화면에 바로 번역이 되죠. 글씨 인식을 해서 예, 예. 글씨를 그러니까 그림을 글씨로 우와. 인식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죠. 근데 막상 해보면 뭐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거나 딱히. 해석 안 해봐서 어쩔 뻔했어요. 들어갔다가 잡혀가면. 얼마나 다행이에요. 제일 중요하다. 그러네.
신기하네요. 그리고 구글맵도 와. 사실은 지금 다 내비게이션이나 도로 이제 정보 찾는 데로만 쓰시는데 네. 구글맵 들어가시면 거기 상점에 이런데 오픈 시간 정보가 이미 다 나오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레스토랑이 몇 시에 닫는지, 뭐 네. 마트에 몇 시에 닫는지 맞아요. 평점도 있으니까 평점도 그런 있었어요, 데 이용하시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저 잘 활용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행이라는 게 어디 가서 낯선 걸 만나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약간 네. 미션을 클리어하는. 예. 그러니까 여기 뭐 어떤 맛집에 가가지고 내가 뭘 먹어야겠다 하면 이걸 찾아서 가가지고 구글맵 따라 가가지고 딱 먹고 그다음에 내가 미션 클리어했으니까 SNS 남기고 예. 약간 그 그렇죠. 미션 클리어 형태로 바뀐 게 그러니까 이게 아닐까 우리나라 싶어요. 여행자들의 약간 특징인 게 네. 유행 따라 여행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원하는 데를 정해서 내가 원하는 식당을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요즘에 파리 가면 어디를 꼭 가야 돼. 아까 얘기한 몽주아크도 마찬가지로 몽주아크 가서 거기가 뭐 몽주아크. 밑밤을 사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런 정보를 이제 누군가 올리면 그게 유행처럼 돼가지고 나는 파리 가는데 그걸 안 하면 지금 약간 이상한 그러니까 사람. 미션을 클리어 안 한 네. 거죠. 맞아요. 던전을 못 깨는 근데 꼭 거고. 거기에 휩쓸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기가 원하는 여행 가는 게 나중에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여행 작가가 그런 걸 던져주는 사람 아닌가요? 어디 가서 뭐가 새로운 걸 발굴하는 사람이죠. 아, 발굴하는. 예. 발굴하는 미션을 예. 던져주는. 예. 근데 사람마다 여행의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여행을 가서 아까 그 미션 클리어 하듯이 그렇게 꼭 가봐야 되는 곳을 나도 가서 그 앞에서 셀카를 찍고 그래야지만 되는 사람들은 무조건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은 여행이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네. 이 사람들은 갔다 와서 거기를 같이 갔다 온 사람과 그래 그거 있었지 거기 어땠어라는 소통을 하는데 같이 공감하는 게 즐거움이어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남이 가보지 않은 곳을 나 혼자 즐기고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즐거운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목적 자체를 이게 즐거운 여행이야 이게 올바른 여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건 이제 두 개 다 좋은 여행인데 대신에 그게 두 개 다 내 선택일 땐 좋고 그게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라 지금 남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억지로 해야 돼 이런 건 안 좋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네. 선택할 수 있는 여행 중에 하나가 애인과 함께 떠나는. 선택할 수 없는 여행인데요. 애인이 있어야지. 애인이 있어야지. 같이 가자고 이렇게 같이 뭐 아니 애인이 있어야 같이 가지. 가가지고 현지 조절하시는 그런 측면이라. 네,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함께 해외여행 한 번쯤 가는 게 되게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예. 좀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러니까 저 지금 싱글인데 그러니까 네. 여자친구 있을 때 이상하게 여행을 잘 못 갈 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신기하게도 혼자 있을 때 제가 웬만한 신혼여행지를 다 가봤어요. 혼자. 몰디브도 혼자 2번 가봤고 뭐 호텔도 2번 가봤고 이런 식으로. 저 알아요. 저 혼자서 해변거리 이렇게 걷고 있으면 약간 혼자 양쪽에서 독특한 이렇게. 아니 근데 재밌어요. 하와이 이런 데는 혼자 가도 밤에 나가면 그래서 그냥 혼자 있는 애들 많잖아요. 근데 네. 신혼여행지는 딱 리조트이기 때문에 나가면 다 커플이에요. 조식 먹을 때다 커플이고 해서 굉장히 괴로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인끼리 가는 여행지는 네. 사실은 그러니까 힘든 데를 가면 대부분 싸우더라고요. 뭐 인도 가서 뭐 커플 데이트 오시는 분도 네. 계시지만 만약에 좀 몸이 힘들면 사실 마음도 힘드니까 그런 경우는 좀 여행지가 뭐 난이도를 좀 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휴양지 가서 싸우는 사람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대신에 나는 휴양지가 좋은데 나는 여행 뭐 도시가 좋은 사람은 싸우겠지만 네. 편하게 쉬다 오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휴양지 같은 데는 최대한 길게 갔다 오면 좋겠고 아니면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면 길게 아, 가죠. 한 달 살기 돈이 네. 많은. 근데 몰디브 같은 거 신혼여행 가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뭐 가봐서 경험해봤지만 처음에는 막 리조트가 너무 좋고 해서 막 되게 좋거든요. 너무 근데 한 3일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물을 내가 너무 좋아한다면 계속 좋을 수 있는데 네. 지겹죠. 많은 걸 보고 싶은 분들은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때는 리조트를 그냥 2개를 잡아서 옮겨 다니는 것도 차라리 방법일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약간 패턴에 맞게 가시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전 옛날에 그러니까 그 TC 그런 거 할 때 그때 싸우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유럽 여행이라 28박 29일 막 이런 거를 데리고 다니니까 서로 이제 커플이 왔어요. 예. 둘이 이제 갈 때는 따로 가요 이렇게. 예. 근데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결혼하기 전에 예. 사실 동거를 한번 해봐야지 예. 이 결혼 생활이 길게 가 예. 그거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동거라는 게 좀 힘드니까 연인이라면 14박 15일짜리 여행을 한번 와보면 좋겠다. 유럽으로? 네. 고된 곳으로 약간? 그렇죠. 아. 그러면 성격 나오거든요. 그 되게 더울 때 가면 여자들 막 그 짐 이따만한 거 남자친구한테 딱 밀어놓고 짜증을 내요. 근데 또 남자는 그거 딱 하면서도 쟤는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그러다가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남자도 짜증 낼 수 있어요, 여자한테. 아, 네, 남자 짜증 나죠. 네. 왜냐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안 해도 남자가 먼저 짜증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소원해 요즘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서로 다 살려준 거예요. 서로 다 짜증 낼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여행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 힘든 여행을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미래의 배우자 면접 보내를 정말 결혼할 사이라면 서로 간에 그런 통과 의례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합숙 면접이요. 미리 가보셨어요? 합숙 면접 미리 합숙 가보셨어요? 면접이요? 예, 가봤죠.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 가봤는데 뭐 저도 뭐 동감이에요. 네. 이게 그 꼭 여행뿐만 아니라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질 상황들을 같이 한번 거기에 노출되어 보는 게 좋을 것 힘들 같아요. 때 같이 겪어보는 게 즐거울 때는 안 보여요. 예, 즐거울 그렇죠. 때는 그냥 다 좋아 보이고 나도 마음이 가볍고 한데 힘들 때는 나도 마음이 여유가 없고 그 사람도 여유가 없을 때 그때 진짜 모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에 노출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합숙 면접을 하는 건가요, 사실? 합숙 면접이요? 합숙 면접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해요. 이거 어떤 합숙 면접을 얘기하는 건가요? 결혼을 위한 합숙 면접? 아니요, 기업이요. 잠깐 고등학교 저기 19금 이렇게가 나올까 봐. 그래요? 기업체 합숙 면접이요? 기업체 합숙 면접은 이제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하나 고려를 하고 있고요. 자꾸 불렀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를 줄이기 위한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체에서는요. 학생들을 방심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된 그 면접실에서 면접 그 자들을 맞이하면요, 지원자들은 잘 이렇게 갖추어져서 그 포장된 네.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대로 나가요. 네, 지원자 유인. 거기에 면접관들이 속아서 뽑고 나니까 아이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얘가 방심했을 때 아니면 얘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주거나 그게 일종의 압박 면접의 하나의 형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면접 과정이 아니겠지 라고 할 때 평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름. 예, 그래서 대기실에서의 평가들도 종종 이루어졌었고요. 저런 일화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M본부에서 예, MBC네요. 거기서요. 네. 만나면 좋은 친구였는데 거기서 그 요즘엔 안 그래요. 근데 예전에 마지막 PD, 최종 PD로 간 애들은 다 우수하잖아요. 네. 학습 면접을 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떨어지고 말고는 그 자기가 회의를 하고 일어나서 의자를 집어넣는가 안 집어넣는가 네. 이런 걸로 결정을 했다는 예.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직접 활용해 본 적도 있었어요. IBM에 있었을 때 그때 사스가 창궐을 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지 말아라. 아, 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글로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매뉴얼을 만들어라 그래서 막 400페이지짜리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린 면접은 하긴 해야 되는데 한참 공채가 진행 중인데 그래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대로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네. 안 그래도 공채가 힘든데 채용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왕 이렇게 하는 김에 우리가 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한 거죠. 그때 아이들이 오면 우선은 채용계를 가지고 아이들 귀에다가 체온을 재도록 했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데 이것도 면접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죠. 보통 이제 진행 요원들은 입사 2년차 이내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조금 허우대가 멀쩡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불러서 잘 차려입게 하고 입구에 배치시키고 그 아이들로부터 이제 운영을 맡기죠. 데리고 오고 대기실에 놓고 하는 거. 근데 그 해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나중에 고백했어요. 예, 제일 외모상으로 좀 없어 보이는 친구들. 이렇게 입고 온 친구들. 네, 이렇게 입고 친구들. 이 친구들 불러서 양복 입고 오지 마라. 정장 입고 오지 말고 편안한 복장 입고 와. 그리고 머리도 만지지 마. 와, 네. 신기하다. 그리고 진짜. 와. 그리고선 입구에서 안내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입구에서도 그 귀에다가 체온계를 꽂을 때 실수를 한두 번 해. 여기를 한번 꾹 찔르거나 뭐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실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거기서 대응하는. 그렇죠. 면접관 앞에 가서는 기가 막히게 했던 애들이 나중에 이제 대기실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피드백을 받아본 친구 중에 면접실에서는 완벽했는데 그 전에 막
이상하게 짜증내고, 짜증내고 이상하게 반응하는 그런 애들이 생긴 거죠. 와. 그런 애들 다 걸러낸 거죠. 이 친구들은 우리가 그걸 보지 않았다면 면접실에서 완벽한 친구네 하고선 들어와서 이거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굉장히 이제 방심한 틈을 타서 하는 면접들이 대기실에서 아까 그런 데서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합숙 면접 때는요. 밤에 꼭 술을 먹이거든요. 후기마다 다 있더라고요. 예, 다 술을 같이 먹여요. 맥주 마시러 간다고. 예, 맥주 마시고 뭐 과지 하나 툭 던져주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하면은 프리라이더도 생기고 맥주만 마시고 있는 애들 생기고 이런 방심한 틈을 타서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있다. 예, 그래서 힘들게 하거나 방심하게 하거나 이거 여러분들 결혼할 때도 배우자 만날 때도 힘들게 하거나 여행을 할 때 힘들게 하거나 아니면 방심을 시키거나 네. 해가지고 예, 배우자를 선택하시면 될 어디서나 것 합숙 면접은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러네. 결혼한 거나 예. 취업이거나. 여행은 딱 그 방심한 틈을 보기 제일 좋은 맞아요. 약간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방심한 틈, 그러니까 그 외모도 방심한 틈에 이제 제대로 된 외모를 볼 수도 있고 행동도 제대로 된 예, 약간 위험한 그럴 발언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외모가 사랑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당황하셨다. 예, 언젠가 흐트러져요. 네. 그리고 저희가 또 할 얘기가 여행 준비, 여행 도서를 사지 말고 빈노트를 사란데 이거는 여행 작가님 어떻게 해야 되나? 안 좋아하실 이게 얘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온라인 책 많이 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네, 여행 도서를 사지 않는 추세인가요, 요즘? 아니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예전이랑은 네. 달라진 게 지금도 TV도 공중파만 있는 게 아니라 케이블 종편 많잖아. 그쵸. 채널 다양해졌기 때문에 한 군데서만 정보를 보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책 도서도 예전에는 가이드북 말고는 이제 의존할 게 없었지만 지금 네. 사실 워낙 발달돼 있어서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통계를 봤는데 20대, 30대, 40대별로 약간 여행 그 정보를 찾는 채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30대는 주로 블로그를 많이 보고 40대는 홈쇼핑을 많이 보고. 에? 홈쇼핑이요? 홈쇼핑이에요. 홈쇼핑에서 여행 패키지, 가는 거, 예, 패키지. 깜짝 놀랐잖아요, 40대 취향이라. 20대는 또 이제 소셜 미디어 채널을 많이 보고 네. SNS 그런 식으로 좀 개취화가 돼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채널을 홈쇼핑 빼고는 저도 이제 많이 보긴 하지만 네. 깊이나 지금 분량 같은 경우는 블로그 같은 걸 찾으면 요즘 검색이 잘 되니까 여행 정보를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거든요. 대신에 이게 믿을 만한지 아닌지 팩트가 약간 네. 애매한 거는 사실은 여행 도서를 또 의존할 수 있게 사실은 없죠. 그래서 뭐 일본이나 홍콩이나 이런 가까운 동네는 내가 웬만큼 뭐 구글맵만 해서 찾아갈 수 있고 그다음에 맛집 정보는 뭐 인터넷에서 잠깐 찾아보면 네.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인도라든가 다른 지역 이제 좀 험지라든가 이런 지역들 정보가 없는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는 그냥 블로그만 보고 찾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뭔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제 도서가 있으면 도서를 참고를 하고 아니 뭐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아, 네. 예. 옆에 책 이렇게 띄워주세요. 동료분들한테 죄송해요. 10% 할인 뭐 이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참고는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그분들이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검증을 했는지는 아, 네. 이제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참고하되 나머지 정보들은 사실 검색을 많이 활용하는 게 저도 실시간으로 검색을 많이 하니까 여행 가서. 네, 저 이 빈노트라는 게 약간 공감이 되는 게 또 어렸을 때 네팔을 갔었어요. 네. 네팔에 갔었는데 위험하죠. 신기한 데를 많이 갔죠. 근데 아무 계획 없이 저희 엄마가 그냥 친구분 보러 예. 저희랑 같이 간 거였는데 그때가 딱 마침 그 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그때여가지고 진짜 수백 명이 염소 한 마리씩을 들고 가요. 염소랑 닭을. 예. 그럼 실시간으로 그걸 다 이렇게. 어머. 근데 그거 다 봤어요 저는. 궁금하다고? 알려줘 TMI 알려줘 TMI 알려줘 TMI 나마스테. 안녕. 궁금하지 않아도 알려주는 언니 티미 언니야. 다사이는 15일간 열리는 네팔 최대의 힌두교 축제야. 다사인이 가진 의미는 선의가 악함을 이긴다는 것을 되새기는 날인데 가장 중요한 날이 8째 날이야. 물소와 염소, 닭 등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이날을 피해 축제라고도 한대. 아마 혜인 MC는 이날에 여기를 간 것 같아. 그리고 축제 절정인 열흘째 날에는 히카라는 이마에 붉은 점을 찍는 의식을 하는데 이거 보이지? 이런 점을 찍으면서 서로서로 축복하고 덕담을 나누는 날이래. 그렇게 15째 날까지 네팔의 민속놀이와 함께 다사이는 계속된다고 해. 다사이는 네팔에서 가장 큰 축제이자 제사니까 네팔을 느끼고 싶다면 나중에 꼭 가보길 바랄게. 그러면 티미 언니는 이만 가볼게. 안녕. 그래서 닭들이 되게 신기한 게 예. 닭은 목이 잘려도 예.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닭이 잘리고 그 목들만 모아둔 데서 닭 목들이 라라라라라 이러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인도는 그 노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많이들 돌아가세요, 밤 사이에. 그러면 그거를 화상하는 그 공용 화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화상하는 것도 봤어요, 저는 거기서. 그뭐 겐지스강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태운다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시체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걸 태우는 것도 보고, 그리고 저희가 묵었던 그 친구 집이 약간 좀 으리으리한 집이어서 도둑도 들었어요. 네, 도둑도 들어서 강아지 한 마리가 독약 먹고 죽고. 어딜 갔다 온 거예요 도대체? 네팔인데. 근데 그런 거 있으면 트라우마 있지 않아요? 저는 근데 밤사이에 잘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아 이거 닭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닭들이요? 지금도 너무 신기해서. 예, 그래서 닭을 다 먹어요? 닭들은 예. 안 징그러웠어요. 아, 그냥 그래요? 너무 신기해서 그냥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눈도 위험한 마주친 것 지역 같아요. 많이 다녔던 사람들은 그곳에서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오랜 동안 심리 치료도 받고 고생하는 거 진짜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그 안 좋은 냄새가 오랫동안 기억나기도 하고 끔찍한 장면 같은 거. 예, 그래서 많이 저는, 치료를 받는다고 하던데. 저는 이 빈 노트로 가서 너무 많은 것들을 세워가지고 와가지고 예. 너무 좋았어요. 그 사건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나요? 어떤 영향일까요? 글쎄, 닭들의 머리가 별로 지금 영향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재밌었어요. 너무 유치하게 설명을 너무 재밌었는데 저는 트라우마 전혀 그게 없으신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가 또 숨은 여행지, 나만 알고 싶거든요. 그 장소가 노량진. 진짜 역사가 오래된 곳이다 거기. 공개군? 네, 공개군. 18만 마일리지 있는 곳입니다. 연애를 해야지만 확실히 느는 게 확 있겠다. 써먹어야지. 네, 지금까지 태성센과 시한쌤 그리고 또 박재진 작가님까지 함께했던 잡소리꾼 함께 보셨는데요. 또 오늘도 티미 언니가 출연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취준생 여러분을 위한 어딘가에는 쓸모있는 아무 말 대잔치 다음 주 금요 스페셜에도 다른 주제로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를 짚어주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대월면 대평로에 위치한 일회용품 및 문구용품 도소매 업체 주식회사 아이제제입니다. 이번에 세금계산서 발행, 입출고 관리, 택배 송장 입력 등 단순 격리 업무를 담당할 격리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과 경력은 무관하며 워드 및 엑셀 등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자를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면접 후 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8월 31일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팩스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신둔면 원정로에 위치한 신둔 코아로 아파트의 구인 소식입니다. 아파트 전기 설비 및 소방관리 업무를 담당할 아파트 전기관리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관련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합니다. 격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2길 오전 9시 30분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2,400만 원에서 2,5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은 7월 30일까지로 이력서를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 후 면접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전기관리원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 인천에는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프로젠스입니다. 프로젠스는 인천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냉장 및 냉동 창고 업체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무관하고 경력은 6개월 이상인 분을 모집합니다. 주 5일 근무로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임금은 연봉 2,400에서 2,80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냉동 냉장 보세 수입 화물 창고에서 지게차 운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6개월 이상 경력의 지게차 운전원 1분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인천레미콘입니다. 인천레미콘은 레미콘 제조 판매 업체로 도로운송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대졸 이상인 신규 직원을 모집 중입니다. 주 6일 근무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수준이고 레미콘 출하 및 배차 관리 작업을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의 도로운송 사무원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지원 자격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또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여러 직업에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네, 직업 트렌드는 물론이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날씨가 정말 더운데 혹시 여름 휴가 다녀오셨나요? 여름 휴가는 짧게 부산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부산이 고향이신 거예요? 네. 부산이 더 더울 것 같은데 좀 네. 어떠셨어요? 바닷가여서 그런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비교적 시원한 편이었습니다. 네. 서울이 더 덥나요? 부산이 더 덥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이 더 더워. 네. 서울 정말 덥죠. 네. 아까 좀 시작 전에 네. 저렇게 계속 쳐다보고 웃고 계시던데 네. 이유가 제가 좀 아직도 긴장이 돼서 네. MC분들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네.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는 맞아요. 정말 그러니까요. 여유를 엄청 많이 찾은 모습이라서 또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화영쌤이 준비하신 15번째 미래 유망 직업은 어떤 건가요? 네, 얼마 전에 고혈압 약에서 발암 물질이 나와서 이슈가 된 적이 네.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네, 저는 저희 아버지도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어서 그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새삼 또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식약처와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는 직업인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고혈압 약에서 발암 물질이 나와서 정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부모님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아서 이 네.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의약품 허가 전문가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준비해 오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약의 유효성뿐만이 아니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네. 때문에 제약회사나 화장품 회사 등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제품을 다루는 회사에서는 정부의 법적, 과학적 규제 기준을 파악하고 허가 관련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네. 제약 및 바이오 분야의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제품 허가와 관련된 규제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맞춘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고요. 이에 의약품의 허가를 받기 위해 연구, 개발, 임상, 제조 단계까지 관여하여 제품 탄생의 전 과정을 통찰할 수 있는 전문가인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라는 직업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이슈도 된 터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기대를 모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럼 직업인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국내 제약회사 그리고 외국계 제약회사에 근무 중인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의약품을 국내에서 이제 판매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의약품의 특성상 안전함을 더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규제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데 국가 관계자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은 약품이 출시되기까지 어떤 일을 할까요? 사람에게 투여해도 안전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증빙 자료를 통해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라는 걸 수행을 하게 되고요. 어떤 실험 결과들을 통해서 그 의약품이 안전하고 효과가 있겠다라는 자료들이 다 종합적으로 종합이 되면 그 자료들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만 이제 마지막 이제 환자들에게 찾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는 국내외 의약업계 트렌드 및 제품 특성을 파악하고 제품 개발 목표 설정과 각종 허가 규정에 적합한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등 연구 개발부터 보험 약가 공시까지 의약품 인허가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업무를 진행하는데요. 국내 의약품 허가는 식약처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주요 서류를 제출하고 의사소통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본사를 통해서 연구소나 공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 자료를 국내 규정에 맞춰서 구비한 다음에 이제 식약처에 제출을 하고 식약처 선생님들과 이제 상의해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로 일하기 위해서는 변하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까다롭고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 사항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규정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제품에 대한 개발 전반적으로 모든 이해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약품 인허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전공하면 좋을까요? 약에 대한
정보는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약학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약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수의학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생물학과나 뭐 화학과 이쪽 그 전공자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과학적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갖추어야 할 소양이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규정 안에서 이런 그 길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규정과 과학을 연결지을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사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던가 사람 만나서 얘기하기 좋아하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이 직업에 좀 문을 두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들은 제약회사의 인허가 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거나 에이전시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하나의 의약품이 출시되기까지 산파 역할을 했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국내 많은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혁신적인 신약을 허가받았을 때가 가장 기쁜데요. 그 약으로 인해서 많이 치료가 되고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교육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학교 의약품규제과학센터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이재현 교수에게 직업의 전망을 들어보았는데요.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세계 10위권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약산업이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전 세계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요. 인허가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센터에서는 의약품 개발, 임상, 허가와 심사, 생산, 특허, 시판 후 관리, 국제 인허가 등 의약품 관리와 인허가 전반에 걸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로 재직자로 구성된 학생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능력을 기를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초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이런 기회가 마련되면서 다시 재정비할 수 있어서 바로바로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전문 교육과정 실시와 함께 더욱 활기를 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의 세계. 제약 산업이 세계로 진출하면서 체계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역량이 중요해지는 순간인 만큼 교육과 인증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저희가 관련 영상을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화영쌤이 앞서서 이 직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는 의약품의 개발과 인허가, 생산, 마케팅의 전 과정을 관여하여 관련 규제를 분석하고 적용하여 전략을 세우는 일을 담당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 직업명에서도 느껴지듯이 개발된 의약품에 대한 인허가 업무가 주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소속된 회사의 인허가 관련 부서에서 개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국내외 해당 기관의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일할 경우에는 제약회사의 의뢰를 받아서 회사 측에서 개발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인허가 관련 업무를 대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인허가 절차 및 규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상세한 인허가 절차를 파악하여 계획을 세우고요. 규정에 적합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규제 기관에 제출하여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의약품에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좀 갖추어져야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직업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교육들을 받는 게 좋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가 되려면 대학에서 약학이나 의학, 생물학, 화학, 수의학, 공화학 등을 전공해야 하는데요.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자격이나 면허는 현재 특별히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인증도 획득 그 자체만으로 취업이 보장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문가 인증은 2014년부터 정부 주도로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실시되고 있는데요. 제약 분야 진출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고 이들이 약 100시간 동안 임상, 허가, 제조 등 8개 영역을 30개 이상 과목을 교육받고요.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식약처장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증시험 합격자 또는 인증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중 비재직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수입 업체에서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익힐 수 있도록 실무 실습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가볍게 다가갔다가는 준비할 게 굉장히 많고 필요한 역량도 많기 때문에 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향후 전망이 밝지가 않으면 도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의 의약품 허가 전문가의 향후 전망을 좀 한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한미 FTA나 한중 FTA처럼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의약품 분야에도 수출입과 판매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 시 각국의 규제 정보 시스템을 확보하고 또 현지 파트너십 구축,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약의 필요성과 새로운 신개념 의약품 R&D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와 같은 변화는 의약품 개발과 허가, 시판 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의 수요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내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 밝기만 한 우리 이번의 직업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화영쌤이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는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한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약품 연구소나 의약품 관련 기업에서 전략 기획자나 인허가 담당자, 마케팅 담당자로 일을 할 수 있고 의약품 관련 공무원으로 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출 분야도 다양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은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신비한 신직업사전 15번째 새로운 직업 의약품 인허가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최하영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금요 스페셜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오늘 하루 힐링이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정보센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름날의 기적 시즌3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